도사님들 입장! 명지대 특임교수 박정호 도사, 한양대 겸임교수 김광석 도사 두 분 나와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도사님. 용돈입니다. 아유, 도사님 고맙습니다. 왜 여기만 주고 나는? 네. 안 주세요, 왜? 우리 이 두 도사님들은 시키는 걸 다 해서 참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분 다 경제 도사로 모셨으니까 네. 하반기 경제 전망 도사처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경제 전망 네. 상반기는 좀 좋지 않았지만 네. 하반기는 좋을 거다. 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 두 도사님들은 어떻게 예측을 할지 날씨로 한번 좀 표현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햇살이 빛날 것인가? 네. 날씨로 표현하면 예. 짙은 먹구름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나 폭풍우가 조금 거치는 느낌. 아직 바닥은 젖어 있습니다. 하늘도 아직도 굉장히 검어요. 그러나 폭풍우는 거쳐가는 느낌. 하늘을 봤더니 먹구름이 있는데 그 군데군데 파란 하늘도 숨어 있다. 좋은데요? 도사님이 더 신통해 이게 보입니다. 파란 하늘이구나. 이 도사님이 더 신통해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구름 사이에 파란 하늘. 왜냐하면 보통 네. 저희 같은 고객들은요 듣고 싶은 얘기 해주는 분이 좋거든요. 그렇군요. 예, 보통 뭐 기분 좋게 시작하는데 일단 지금 네네.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모님 보시면 좀 걱정하실 텐데 이제 주식이 상당히 지금 엉망이거든요. 많이 그래서 밀렸어요? 뭐 자세한 얘기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1년 동안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지금 현재 코스피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요즘의 코스피의 흐름을 설명하는 제일 적합한 단어는 금융장세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합할 것 같아요. 금융장세. 예, 이 금융장세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 매출이 반의 반 토막이 났다 등 많은 우리나라 주력 기업들의 실적의 흐름이 안 좋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데 주가는 왜 오른 거냐. 예, 바로 이런 그 상태를 우리가 흔히 금융장세라고 불러요. 금융장세. 이 금융장세는 왜 형성되는 거냐면 네.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지만 네. 이제 곧 얼마 안 지나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다시 증권시장, 주식시장에 돈이 밀려들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엿보고 미리 투자해 놓은 사람들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장세.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저렇게 약간 우상향인데 네. 우리 우기 주식은 왜? 아니 뭐 공부를 너무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또 중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반도체만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반도체는 지금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반도체. 네. 일단 반도체는 예. 전체 경기를 많이 반영해줘요. 23년 경제가 바닥이죠. 네. 그리고 24년 경제는 세계 경제가 여전히 바닥이긴 하지만 23년보다는 나아져요.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진다. 그러나 여전히 안 좋은 경제, 경기 침체 국면인 건 사실입니다. 네. 한국 경제도 볼게요. 네. 자, 23년 상반기가 0.8% 성장. 0.8%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수준의 경제입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 경제를 통과해서 23년 하반기는 1.8% 성장. 근데 1.8%도 저성장이에요. 경기 침체예요. 그러나 보시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상대적으로 좋다. 제가 왜 이 경제를 얘기하냐면 반도체는 네. 경제가 호황이면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네. 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1, 2분기 동안 안 좋다가 3, 4분기부터 조금 회복됩니다. 이게 반도체 업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같은 경우 3월 이후 생산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왔어요.
일단 3월부터 지금까지 그다음에 수출 물량도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것이 김 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경제 상황을 대변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3월 이후로 생산량 감소폭이 계속 줄어드는 게 완화돼 왔고 수출도 증가세로 전환이 됐으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반기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반도체 분야에서는 있다고 전망을 하는 거죠. 아유, 도사님. 그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요즘 크게 우리나라 경제에서 힘을 내고 있는 거는 자동차입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의 그 생산 증가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건 사실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이 왔다 갔다 했던 게 맞는데요. 최근에는 히든 카드인 자동차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다시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도사님은 참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파란 구름이 옷을 감고 네,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도 예. 했고 자동차 얘기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또 2차 전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사실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뭐 2차 전지 소재 대장주 에코프로? 네. 이게 올 초와 비교하면 9배 폭등했다고요? 아니 이게 진짜 그래프입니까? 이 최욱 씨가 왜 모르는지 아세요? 회식할 때마다 빠져서 그래. 아 회식 때 이런 정보 나옵니까? 우리 회식하면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데 왜 그때마다 빠지니까? 아 100만 원 못하시죠? 넣었으면 900만 원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빠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올랐어요? 회식 오세요. 너무 오른 거 아니에요? 네. 너무 네. 오른 거 아니에요? 너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네.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현재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전기차 수출 수출액 비중에서? 네,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전한 5 가겠습니다. 10%안 될 것 10. 같은데. 예. 5 갑니다. 22.2%. 많이 올랐어요. 그때 중에 한 대가 넘는다고요? 이미 5%는요 4년 전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의 수출 비중이 늘어요. 퀴즈 하나 또 낼까요? 네. 현재 노르웨이의 신차 판매 중에 노르웨이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비중 아, 신차가 이건 50% 넘는다. 몇 퍼센트? 50%? 67% 또 보겠습니다. 몇 퍼센트? 뭐 내 돈 또 아니고 회식에 참석하세요. 70 갑니다. 왜 이렇게 70. 회식에 참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70. 네. 지금 93%. 왜? 와. 추산컨대 97% 정도 왔습니다. 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그만큼 전기차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전기차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가 뭐예요? 하나가. 2차 전지. 그게 2차 전지예요. 그만큼 미래 유망한 산업으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비롯한 주요 2차 전지 주식이 크게 늘고 있다.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도사님은요 오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 도사님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조금 반대 의견 반대요?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 회사가 나쁜 회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네네. 주식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심리적인 영향도 당연히 받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당연히 우리 김 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 유망한 산업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회사를 투자하면 좋을까에 대한 옥석을 가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바로 우리 같은 개인들. 재작년 그 전에 주식시장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때는 우리 모두 코스닥의 작은 회사들 아니면 유망할 것 같은 회사들은 손 안 댔어요. 네. 전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카카오뱅크, 뭐 삼성전자 등 대장주. 네. 우량주만 손을 댔죠. 네. 자, 그런데 그런 회사들의 주식이 지금 60%대 수준으로 정점에 비해서 70%대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대장주들은 단기간에 그렇게 주가가 다시 반등하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음 쓰리고 있는데 내 돈 언제 원금 회복되나 이러고 있는데 네. 그 옆에서 우리가 쳐다보지 않았던 코스닥 시장은 너무 빠르게 급변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벌써 어떤 회사는 떡상에 떡 상상에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하면서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2차 전지가 어떤 분야인지 어떤 회사를 투자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조차도 자금이 많이 흘러갔어요. 이런 흐름이 언제 또 있었느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코스피 우량주 시장에서 재미를 못 보니까 원금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때부터 코스닥 시장이 조금
탄력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면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회사 같은 경우는요. 증권사 전문가들도 주가에 대한 적정 주가 평가를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뭔가 어느 선이 적정 주가입니다 얘기하기가 본인들도 이제 주저되는 상황까지 된 거죠. 이런 부분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물가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은 네. 물가가 뭐 내렸다, 뭐 이런 가격 저런 가격 내렸다라는 거를 많이 접하는데 네. 체감으로는 말이 안 돼요. 아, 장 보러 가면 네. 그냥 금액이 팍팍팍 올라가요. 네. 지금 물가 잡히고 있는 게 맞아요? 어때요? 제가 명쾌하게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물가는 안 떨어지고 있다. 아,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펜이 하나 있어요. 네. 1,000원짜리였어요. 2,000원으로 오릅니다. 몇 퍼센트 올랐죠? 100% 올랐죠. 100%.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릅니다. 몇 퍼센트 올랐죠? 50% 올랐죠. 50%. 계산 못 하십니까? 예. 자, 보세요. 물건의 가격은 1,000원에서 2,000원, 1,000원 올랐죠? 2,000원에서 3,000원, 또 1,000원 올랐죠. 상승률은 절반으로 근데 줄어든 물가 거지. 상승률은 떨어졌죠. 맞아. 물가는 안 떨어지지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22년 7월에 6.3%를 기록하고 2.7%까지 떨어진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22년 가격보다 6.3%나 올랐는데 22년 한 해 동안 거기서 2.7%가 또 오른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안 떨어져서 물건의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가를 보면 그럼 쭉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물가로 물건의 보면. 가격은 계속 여전히 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에서는 어쨌든 목표 물가 제도가 2%라는 목표 물가로 이루도록 네. 이끌도록 노력하는 것이니까 네.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됐는지를 지켜보지만 네. 우리 서민 입장에서는 물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뭐 지하철, 버스 요금 이거 다 오른다는 보도가 있던데. 뉴스 나왔잖아요. 이 물가는 언제쯤 잡히나요? 사실 지금 아직까지 물가가 잡힌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2021년, 2022년, 2023년의 흐름을 보면 2022년까지 쭉 오르다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2023년부터 쭉 내려가기 시작했죠. 네. 요 지표만 보면 야, 물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네. 생각하죠. 네. 자, 그런데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제 물가 흐름을 잘 잡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가격 급등락이 많은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라든가 농수산물 가격이라든가 계절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계절적 요인.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거는 실제 물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근본적으로 물가가 변화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근원 물가 지수를 따로 만드는데 자, 근원 물가 지수의 흐름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금 2023년 2분기 끝머리까지도 사실 물가가 떨어졌다고 딱 보기에는 그래프의 흐름이 아직은 없죠. 아니야.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 언제 할지 나는 아직 그걸 속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근원 물가와 같은 지수에는 아직 변화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도사가 바로 언급했듯이 오늘 오전에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하는 네.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될 이유, 동결해야 될 이유 다 각각이 100가지씩 넘어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의 기준금리의 격차가 이미 역사상 최대치인데 1.75죠. 그렇죠. 예. 1.75에서 다다음 주에 2%로 또 올라갑니다. 포인트가. 미국 금리는 올려요. 미국 금리는 올려요. FOMC 무조건 올리나요? 올릴 가능성이 0.25% 거의 포인트? 90%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격차가 더 커지고. 더 커지죠. 예. 그럼에 따라 나타날 후폭풍이 걱정이 되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하. 질문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대외적으로 보면 금리를 인상해야 될 것 같은데 대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니 도저히 인상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로 경기 침체예요, 현재.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면 경제가 더 어려워질까 봐 못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금융 불확실성. 최근 새마을금고 부실이라든가 몇몇 금융사 부실, 부동산 PF 부실 이런 거 걱정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어쨌거나 2%에 가깝게 오고 있으니 추가적인 금리 인상까지는 필요 없다. 세 가지 요소를 강조하면서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상대적으로 대외적인 것보다 대내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를 인상할 수가 도저히 없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우리 서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도사님들이 해결책 주고 떠나시면 됩니다. 네, 저도 사실 이럴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하반기를 앞두고 또 공공요금이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허리띠를 한 번 더 졸라매실 준비를 하시는 게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이 아닌가. 더 명쾌하고 아주 속 시원한 대안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결론해요. 네, 우리 도사님은요? 네. 제가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네, 비책. 23년 하반기에는 완만한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지고 네.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사실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두 도사님들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